아마 2024년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다사다난이라는 말도 있지만 2024년은 정말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정말 큰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는, 그리고 25년을 출발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현 시점에 이르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날이죠. 갑자기 10시가 넘어서 10시 반 좀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비상계엄은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당했고, 그로부터 45년이 흘러서 갑자기 이런 용어가 튀어나오니까 옛날 원시시대에서나 있었을 법한 정말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 형식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20일이 훨씬 넘어갔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전날이죠. 예수 탄생을 즐겨야 할 우리 국민 마음속에 착잡하고 또 응어리가 진 채로 광화문과 여의도의 국민적 갈등은 증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화이부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화이부동.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이부동. 같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같지 않아가지고 평화가 올 수 없죠. 그러나 같지 않다는 것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평화는 출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협의하고 상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눠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역사 속에서 연결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사회에서 우리가 건국 이래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일반적인 말 속에도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는가? 내 입장이 저 현실에 부딪힌다면 어떤 돌발적 성격이라든지 판단으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립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탄핵 국면이죠. 탄핵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렇게 광화문과 여의도가 갈라져서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다행한 것은 요즘 시위 문화가 좀 달라져서 좀 점잖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만, 남태령 사당동 고개죠. 거기에 농민들이 트럭터를 몰고 와서 시내로 진입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경찰관이 그걸 막고 진입을 불허함으로 인해서 28시간 동안 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 구조가 대립을 낳고 대립이 결국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원인 제공은 비상계엄이 가져다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면 끝없는 갈등을 겪었어요. 그 중에 정치적 갈등이 제일 커요.
그래서 화의부동이란 전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그건 역지사지죠. 상호 간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무엇이 그르고 옳은 것인가, 이것을 판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각기 자기 주관에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론이 갈라졌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을 주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 라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결정한 뒤에 판별해서 결과를 얻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상급하게 내란 범죄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반론이 갈라져요. 분명히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입장을 주장할 만한 근거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결과가 어떤 우리 민족 미래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말해서 갈등공화국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갈등이 심화된 나라다. 경제학자들은 연간 갈등 비용을 적게 잡은 사람은 40조, 많이 잡은 사람은 300조를 잡아요. 300조.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300조 갈등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연간 갈등 비용이 300조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다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게 갈등 아닙니까? 비용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을 멈추고 각종 프랑카스를 들고 촛불을 켜고 이런 것들이 다 갈등 비용이에요. 버스를 타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와야 돼요. 또 그걸 부축해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시위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 문화가 그랬습니다. 과거의 선거에서는 유세라는 걸 가지고 세를 과세해요. 근데 유세 못하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정화됐어요. 안정됐어요. 그런데 시위 문화는 여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어떻게 오느냐?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다르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남북관계도 다르다, 그런 데서 출발해야 돼요. 남북은 상호 다릅니다. 우선 체제가 다르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그러니까 정치 구도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탄핵을 놓고도 정치적 입장이 있고 상식적 입장이 있고, 이거 다 정답이라 할 수 없어요.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더욱 그래요. 그럼 뭘 기준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우는 법에 의해서, 특히 우리 헌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결국 멸망해버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화합의 정치를 이루면. 저는 스위스를 가보고 깜짝 놀란 정치제도가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스 대통령이 7명이에요. 스위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 한 700만 되는 아주 우리나라 경상도 남도의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가 부러운 나라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립을 벌써 시작한 지가 한 200년 넘어갔고, 군대를 정기군을 안 가지고 있어도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방위국이라고. 어떤 나라도 공격에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담보를 위해서 지하에다가 약 6개월분의 식량과 무기를 각기 소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공동으로 관리하고, 자기 집에도 무기가 있어요. 그거 다 비상사태 들고 나갈 무기. 그런 정신적 자세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세계가 경지 상태에 있었을 때 세계 각국이 다 인심을 썼어요. 소위 포퓰리즘 정책이죠. 스위스도 한국 돈으로 362만 원씩을 지불하겠다고 스위스 의회가 정부에 건의했어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68.7%로 부결됐습니다. 362만 원 한국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왜?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걱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죽을 자리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파산해버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다 건전한 방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데서부터 이 갈등이 출발했다면 당연히 갈등을 풀어야겠죠. 그 푸는 방법은 보수와 진보의 생각이 다르다. 왼쪽과 오른쪽이 생각이 다르다. 좌우가 다르다. 이걸 어떻게 해서 통합하느냐. 이 통합의 원리를 제창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문선명 총재님이요. 그분은 두익사상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머리사상이다. 머리사상. 날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가 통합의 원리를 찾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바로 이념의 갈등을 줄이는 거예요.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의회에서 자꾸방동하고 지롱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거기 중간 정당당이 또 나와가지고 그걸 통합시켜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원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마땅히 우리가 늘 머릿속에 존경하는 가디즘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한번 설정해보자 이거야.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 생각대로 어머니 생각대로 자식 생각 다 살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머리에다가 딱 대놓으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세상을 뭘로 다스리라고 했던 것인가. 그 평화예요. 화해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갈등을 조절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고 국민적 감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민족은 좀 격합니다.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알사탕을 끝까지 못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륙 나라에 가보면 알사탕 입에 들어가면 끝까지 빨아먹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넣기가 바쁘게 부셔버려요. 그게 한국인의 다혈질, 단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고 일어나면 해결될 문제를 부딪히면 끝까지 오기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는 그런 것들이 정치화되면 집단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대립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갈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임진왜란 때 황룡길이하고 풍신수길이 풍신수길이 아니라 김성일이 풍신수길이 이제 오사카에 가서 그 눈을 쳐다보고 와서 황룡길이는 눈빛이 사납고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 보니 침략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고 김성일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와서 전쟁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이랬어요. 그때 율곡 선생이 내놓은 게 10만 양병론이에요. 10만의 병력을 길러서 훈련시켜서 미리 일본 침략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선조는 김성일 편에 들어가지고 지그시 눈 감고 있으니까 침략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당한 거예요.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장군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돼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몽고군에게 포위당해가지고 항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할 때도 주전파가 있고 화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지만 이런 세월이 한 40일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런 얘기야. 모든 게 다 지나가면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국제적 유신도 손상되고 경제적인 환율이 1500대 가계에 있어요. 지금 물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업 오는 사람들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요. 왜? 원자재 사다 가공해서 파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간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가 원자재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달러로 팔 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고객이 많이 달라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기술 수준을 높여서 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휘둘리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어제 그제 그 세계 소위 그 개인당 소득을 비례를 보니까 우리는 일본을 딱 하나 앞섰더만. 일본 21이고 우리가 21이고 일본 22예요. 얼마나 조상대대로 일본을 부러워하고 살았는데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다시 돌아보니까 대만한테는 떨어졌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추락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세계 70년대 초까지 10대 선진국이라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역사상 대단히 시급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정치적 목적을 이룬다거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생각하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화이부동이라는 논제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다르단 걸 전제로 할 때 평화가 온다. 똑같기를 바라면 절대로 갈등이 증폭됩니다.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입니다. 연간 300조를 지불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거.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합시다. 이제는 탄핵됐어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거예요. 거기 맡겨놓고 일자리로 돌아가서 본분을 되찾는 우리 한국적 국민이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연결해가는 민족의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 파도 속에 우리가 지금 휘말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한 번쯤 물러나보고 생각하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점을 이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타고난 성질들을 못 고친다고들 대개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느그러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사탕을 끝까지 빨아먹는 너그러움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여야가 합치할 것인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 일단 법에 던져졌으면 법에 맡겨놔야 돼요. 그걸 협박한다거나 압력을 넣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겠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화이부동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된다. 아까 스위스가 대통령이 7명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스위스는 5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요.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5나라의 사람들이 스위스에 와서 살기가 좋아서 오고, 그 나라에서 범죄 저질러 가지고 도망도 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다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럼 다민족이 사는 곳에는 언어가 형성돼요. 그래서 스위스는 언어권 중심의 지도자를 뽑아요. 그리고 의회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 언어권 중심의 지도자들이 뽑혀서 선출되면
스위스 의회가 그들을 인준해가지고 7명의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럼 7명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에요. 1년씩 대표권을 가져요. 그럼 1년 동안 대표권을 가질 때 당신이 어디 대표자냐 이게. 프랑스 언어냐, 이태리 언어냐, 오스트리아 언어냐, 리echtenstein 언어냐, 스위스 본어민 언어냐. 당신은 그 언어를 대표하는 지도자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이익을 보도록 정치를 해라. 결제해라. 그러니까 다 또 동의를 받아요. 만장일치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장점이에요. 우리도 제도적 개선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다시 된다든지 다음에 되든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중심제 안 돼요.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일본은 내각 책임제, 영국도 총리제, 다 프랑스도 총리제 아닙니까? 독일도 그래요. 이런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서 타협의 정치, 원흉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